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코 빛을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주에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손전등을 사용하든 달이나 태양을 보든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계를 측정하든 빛의 속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 별, 은하, 성운 등의 광활하고 텅 빈 어둠을 배경으로 빛의 점들을 봅니다. 그러나 먼 과거 빅뱅 직전에 믿을 실체 중 어느 것도 형성되지 않은 그 순간 우주는 여전히 빛으로 가득 차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영상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1965년에 뉴저지의 벨 연구소에서 일하는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은 위성 통신을 위한 새로운 안테나를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태양, 별, 은하수와 무관하게 하늘에서 끊임없는 소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낮과 밤 모두 존재했고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약간의 혼란 끝에 그들은 프린스턴의 한 팀이 이 방사선을 예측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구나 태양계, 우리 은하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초기 우주의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십 년에 걸친 빅뱅의 정확한 측정에 따르면 방사선은 절대 영도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온도가 2.7 켈빈, 그 다음에는 2.73 켈빈, 마지막으로 2.725 켈빈이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은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고 반사된 별빛과 같은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방사선의 완벽한 흑체 스펙트럼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방사선의 흡수 및 가스, 구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방사선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면서 냉각됩니다. 따라서 더 먼 거리와 더 높은 적색 편의를 관찰하여 과거를 관찰하면 본질적으로 더 작고 밀도가 높으며 더 뜨거운 우주 버전을 보게 됩니다. 우주의 첫 번째 빛은 어디서 처음 왔을까요? 이 빛은 별이 형성되기 이전에 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주에서 중성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에 의해 방출된 것도 아닙니다. 점점 더 높은 에너지를 추적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르면 이러한 빛 양자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의 입자와 반입자쌍이 자발적으로 생성됩니다. 높은 에너지로 인해 수많은 새로운 입자와 반입자를 생성할 수 있는 대형 강립자 충돌기에서 양성자의 충돌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주 초기에는 두 개의 광자가 광범위한 입자를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관측으로 추정하면 빅뱅 직후에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10의 89제곱승의 입자 반입자 쌍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반물질에 대한 물질의 지배력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약 10억 분의 1의 비율로 반입자보다 약간 더 많은 입자가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대략 10의 80개 물질 입자의 거듭 제곱과 10의 89개 남은 광자의 거듭 제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주의 모든 초기 물질, 반물질, 방사선의 기원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엔트로피의 수수께끼를 단순히 우주의 시작 조건에 귀속시키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평선 및 평탄도 문제와 같은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조사함으로써 이 미스터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은 빅뱅의 초기 조건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주 인플레이션입니다. 또는 우주의 에너지가 물질이나 반물질 또는 방사선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공간 자체의 고유한 에너지 또는 초기 초강력 형태의 암흑 에너지에 의해 지배되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이는 단지 이론일 뿐이지만 왜 강력한 경쟁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를 형성하고 우주를 평평하게 펴고 모든 곳에서 균일한 조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입자나 반입자를 몰아내고 오늘날 우리 우주의 과밀도와 저밀도를 초래하는 변동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입자, 반입자 및 방사선의 기원을 이해하는 열쇠는 단순한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가 탄생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끝나야 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우주가 전의 수준으로 천천히 하강하면서 발생합니다.
마침내 아래 곡선에 도달하면 상승된 상태에서 저장된 에너지가 물질, 반물질 및 방사선으로 변환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종료됩니다. 이는 우리가 빅뱅이라 부르는 뜨거운 폭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중성 원자핵, 별, 은하, 성단, 중원소, 행성, 유기분자, 심지어 생명체를 형성하는 모든 원소들을 우주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 우주 진화 전반에 걸쳐 광자 빅뱅의 잔재 및 최종 인플레이션의 메아리는 지속적으로 우주를 횡단하지만 이러한 광자는 지속적으로 냉각되며 마지막 별이 사라질 때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무선 스펙트럼으로 이동하여 입방 킬로미터당 1개 미만으로 희석된 광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풍부함은 수조 수백조 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 최초의 빛의 기원과 지속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빛이 현재 상태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38억 년에 걸쳐 팽창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최초의 광자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에서 스펙트럼의 마이크로파 끝으로 늘어나거나 적색 편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이크로파 눈으로 우주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우주의 존재를 축하하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최초의 방사선 폭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빛의 폭발 이후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나 은하도 없었고 단지 엄청난 양의 원시 원소만 있었습니다. 이 암흑기가 시작될 때 전체 우주의 온도는 약 4000 켈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2.7 켈빈과 비교해 보세요. 1억 5천만 년 후인 암흑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온도가 60 켈빈보다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이후 8억 5천만 년에 걸쳐 이 원소 구성 요소들은 더 무거운 원소가 없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거대한 별로 합쳐졌습니다. 이 별들은 우리 태양의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에 달하는 질량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파퓰레이션 3 혹은 첫 번째 별로 알려진 이 천체 거인은 빅뱅 이후 약 5억 6천만 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망원경은 아직 직접 관찰할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이 초기 별들은 초신성이라는 폭발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훨씬 더 거대한 별이 형성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주의 불꽃놀이를 연상케 하는 별들의 폭발의 시대, 그것은 매우 다작하고 폭력적이었으며 그 당시 우주의 대부분은 뜨거운 플라즈마로 변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빛은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입자입니다. 항상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항상 완전히 빈 공간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 빛의 투명한 물질이 있는 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다시 빈 공간으로 돌아가자마자 마치 다른 속도로 전혀 이동한 적이 없는 것처럼 모든 광자가 움직이는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특정 기본 규칙이 모든 상호작용을 지배합니다. 두 입자가 상호작용할 때 에너지 운동량과 각 운동량은 항상 보존됩니다. 시간에 따라 앞으로 이동하는 입자 시스템의 물리학은 입자가 반입자로 대체되고 시간이 반전되는 거울에 반사될 때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게다가 우주의 모든 물체에는 궁극적인 우주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질량이 있는 물체는 이 한계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 우주 속도 제한을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독창적인 계획이 고안되었습니다. 타키온과 같은 이론적 개념은 광속을 초과할 수 있는 가상의 입자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상상의 질량을 요구한다는 제약을 받으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심하게 뒤틀린 공간은 빛이 통과해야 하는 경로에 비해 지름길을 만들 수 있지만 물리적 우주에는 알려진 웜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자얽힘은 먼 거리에서 으스스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빛보다 빠르게 전송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진공이 아닌 다른 매질에 들어가는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설명하자면 빛은 매우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자기파이며 전파 속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입자와 파동과 같은 동작을 모두 나타냅니다. 파동의 특성, 특히 위상이 일치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조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진공 공간을 횡단할 때 이러한 장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서로 연결된 파동의 에너지, 주파수 및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스러운 진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매질, 즉 전하나 전류가 포함된 모든 영역을 통과할 때 이러한 필드는 무제한 전파에 대한 저항에 직면합니다. 매질에서는 빛의 다양한 특성이 변할 수 있지만 주파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빛이 진공과 매질 사이 또는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전환될 때 그 주파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는 주파수와 파장의 곱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하려면 파장이 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빛의 속도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됨에 따라 조정됩니다. 매질에서 빛의 다양한 파장의 속도 변화에 대한 놀라운 예시, 눈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관찰되는 굴절입니다. 햇빛과 같은 백색광은 연속적인 파장 스펙트럼으로 구성됩니다. 빨간색 빛과 같은 긴 파장은 주파수가 낮고 파란색 빛과 같은 짧은 파장은 주파수가 높습니다. 진공에서는 모든 파장이 같은 속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주파수와 파장의 곱은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이 빛이 프리즘과 같은 분산 매체를 통과할 때 각 파장은 고요하게 반응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운반하는 전기장과 자기장, 파란색 파장의 경우 매체에서 더 큰 효과를 경험합니다. 모든 빛의 주파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에너지가 높은 빛은 에너지가 낮은 빛보다 파장이 더 크게 단축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빛은 진공 상태에 비해 매질에서 속도가 느려지지만 빨간색 빛은 파란색 빛보다 속도가 약간 감소합니다. 이 현상은 햇빛이 서로 다른 파장으로 분리되어 물방울, 작은 물방울을 통과할 때 무지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매혹적인 광학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빛은 대안이 없습니다. 파장이나 주파수에 관계없이 단일 속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속도는 중력 방사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순수 방사선에 대한 한계이기도 하며 상대성 법칙에 따라 질량이 없는 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입자는 질량을 갖고 있어 약간 다른 원리를 따릅니다. 질량이 있는 입자의 경우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궁극적인 속도 제한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 이동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계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에 접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거대한 입자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수록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항상 더 느리게 이동합니다. 대형 하드론 충돌기의 양성자와 같이 지구상에서 생성된 가장 강력한 입자는 초당 약 2억 9,979만 2,455m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자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부여하더라도 소수점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더 추가할 수만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공 상태에서는 결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우주 속도 제한인 초당 2억 9,979만 2,455m는 거대한 입자로는 달성할 수 없지만 모든 질량이 없는 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진공이 아닌 매질을 통해 이동하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매체에서 빛의 전기장과 자기장은 통과하는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빛이 매체에 들어가면 속도가 즉시 변경됩니다. 이것이 빛이 매질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관찰하거나 다른 매질 사이를 전환하는 것을 관찰할 때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빛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진공과 달리 매체의 속도와 파장은 매체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고에너지 입자가 진공에서 매체로 이동할 때 방향이 즉시 바뀌거나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빛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작용하는 힘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궤적은 점차적으로 변하고 일반적으로 매질 내 다른 입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통해 상당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입자 물리학 실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성미자 빔 생성, 고정 표적 실험에서 반물질 입자 연구 등 자연의 현상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자가 진공에서는 빛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매질에서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빛의 속도가 깨집니다. 이것이 입자가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공에서는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없지만 매질에서는 가능하며 체렌코프 방사선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영화 마블 시리즈의 등장인물인 아이언맨은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있는 아크 원자로를 동력 삼아 슈트를 작동시켜 빌런과 싸우는 히어로로 등장하는데요. 가슴에 있는 아크 원자로를 보면 항상 푸른색 빛을 뿜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들 또한 푸른 빛을 내뿜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물에 담가두는 수조는 찬란한 푸른 빛을 띱니다. 이렇게 원자로가 푸른 빛을 내뿜는 현상을 체렌코프 현상이라 부르며 체렌코프 현상을 발견한 러시아의 물리학자 파벨 체렌코프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습니다. 체렌코프는 체렌코프 현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일리아 프랑크 이고르탐과 함께 195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현상은 물에 저장된 방사성 샘플을 연구하면서 처음 관찰되었습니다. 방출된 빛은 일반적인 발광과 달리 뚜렷한 파란색 빛과 선호되는 방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원자로 주변의 물탱크에서 이 푸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파동의 속도는 위상 속도와 군 속도 두 가지 종류의 속도로 기술됩니다. 둘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파동의 위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위상이라는 단어로는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지만 사실 위상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바로 파동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줄을 쌓인 함수 형태로 흔든다면 그 줄에서 생기는 파동의 위상은 쌓인 함수의 형태를 가집니다. 위상을 좀 더 어렵게 얘기하자면 파동은 어떤 원운동에 대응시킬 수 있는데 이때 파동의 위치에 대응되는 각도를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상이 변하는 속도를 위상 속도라고 부르며 파동의 모양이 변하는 속도로 파동에서 한 지점의 위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선 위상 속도와 군 속도는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 속도는 여러 개의 파형이 중첩된 파동의 경우 파동의 묶음이 공간에서 전파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군 속도는 파동의 에너지가 전파되는 속도를 의미하며 실제 파동의 속도로 이해한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제 파동의 속도이기 때문에 군 속도는 마치 딱딱한 공의 속도와 유사하며 빛이 아닌 파동의 경우 딱딱한 공의 속도와 마찬가지로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딱딱한 공과 같이 행동하는 파동의 묶음과 달리 여러 개의 파동이 중첩된 파동의 경우 파동 간의 간섭 현상에 의해 파동의 위상은 마구잡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파동의 군 속도는 광속을 초월할 수 없지만 위상 속도는 얼마든지 광속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위상은 파동에서 한 지점과 다른 지점과의 차이를 의미함으로 중첩되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변할 수 있으며 광속 불변의 원리를 따를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위상 속도는 반드시 물질 내에서 느려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의 경우 특수한 조건 하에서 가속을 받아 빛의 위상 속도보다 빨라질 수 있으며 이 특수한 상황의 대표적인 예로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일으킨 전자가 물과 같은 투명한 매질로 진행할 경우 원자로의 에너지가 충분히 클 때 물속에서 진행하는 빛의 위상 속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빛의 위상 속도를 초월하는 경우 마치 제트기의 속도가 음파를 초월했을 때와 비슷하게 충격파가 발생하며 음파의 속도가 제트기의 속도를 못 따라잡을 경우 방금 만들어진 음파와 이전에 만들어진 음파 간의 충돌이 일어나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이 충격파를 소닉붐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소닉붐이 전자가 진행하며 발생하는 전자기파에도 생성되며 만약 통과하는 물질이 유전분극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면 충격파로 인해 유전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전분극이 다시 원래 돌아올 때 전자기파를 방출하며 이 전자기파를 바로 체렌코프 복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한 체렌코프 복사를 포착하기 위해 우주선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되는 순수 액체가 담긴 대형 탱크를 사용합니다. 탱크는 단일 광자를 감지할 수 있는 광전자 증배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탱크의 입자와 상호작용할 때 상호작용하는 입자가 액체 내 빛의 속도를 초과하면 체렌코프 방사선이 생성됩니다. 체렌코프 방사선을 분석하고 대형 검출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중성미자가 어디서 왔는지, 언제 상호작용하는지, 방향과 같은 각 중성미자의 특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포착하기 어려운 우주 입자를 효과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렌코프 방사선의 발견은 획기적이었지만 의도하지 않았으며 다소 무서운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입자 물리학 실험에서 물리학자들은 한쪽 눈을 감고 에너지 입자 광선의 경로에 머리를 두었습니다. 빔이 켜져 있으면 눈에 체렌코프 방사선으로 인한 성광이 나타나 빔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시험 관행은 방사선 안전교육이 도입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과학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느려지는 매질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매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체렌코프 방사선의 뚜렷한 파란색 빛은 워프 드라이브 또는 타키온과 같은 미래의 개념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본 상호작용에 대한 귀중한 정보 소스가 됩니다. 체렌코프 글로는 통제된 환경에서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는 양자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입자는 동시에 파동과 입자처럼 작용하며 우리가 보는 것은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에 따르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고정되고 확실한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러한 입자를 관찰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에서 사물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물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이 입자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파동에 더 가까울까 아니면 입자에 더 가까울까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대답은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러한 입자에 대해 하나의 고정되고 확실한 현실이 있다는 생각에 도전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방향에서 우주의 첫 번째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138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려면 마이크로파 눈이 필요합니다만 영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는 완전 진공이고 체렌코프 방사선은 물속에서만 빛을 추월합니다. 우주에 물을 부어 물로 채울 방법을 찾아볼까요? 빛을 추월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결국 답이 없는 질문이 되고 맙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 즉 광속은 이 우주의 궁극적인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신호도 광속이라는 속도 제한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이래 이 속도 제한을 넘어선 현상을 관측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틀린 것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페라 실험만 하더라도 시간과 위치 측정에 GPS 위성이 동원됩니다. 중성미자인 뉴트리노라는 물질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소립자의 하나로 우주 생성의 신비를 간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트리노는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로서 그것과 쌍을 이루는 전자, 뮤온, 타우 입자에 따라 각각 전자형, 뮤형, 타우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대형 강립자 충돌기 터널을 통과하는 뉴트리노를 감지하는 시험을 오페라 실험이라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페라의 연구진은 175명이라고 합니다. 이 오페라 실험에 동원되는 GPS에 내장된 시계도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 팽창 효과가 보정되어 있습니다. GPS는 시속 14,00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 팽창 효과를 느낄 뿐만 아니라 약 2만 km 상공에 떠 있기 때문에 약해진 중력으로 인한 시간 수축의 효과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전자에 따른 효과는 하루 동안 100만 분의 7초 정도이고 후자에 따른 효과는 하루 동안 100만 분의 45초 정도입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총 100만 분의 38초 정도 시간이 빨라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로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면 우리는 보다 정확한 새 이론에 따른 시간 팽창 효과를 다시 계산해서 GPS 시간 측정 장치를 보정한 뒤에 오페라 실험을 다시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번거로운 일은 아직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대체할 만한 이론을 전혀 알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찾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